2022학년도 수능 연교교재 수능 등강 독서 인문예술 1강입니다. 인문예술 1강. 이거 좀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다룬 게 맞고, 그죠? 그 대신 이제 설명이 좀 좋았어요.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죠? 짜임새도 좋고. 봅시다. 그러니까 뭐 현대 인식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분석 철학 요 같은 얘기죠. 그죠? 같은 얘기고. 그다음에 뭐 비트겐슈타인, 그다음에 이제 콰인, 그죠? 콰인 들어봤죠? 콰인 뭐 기출 문제 있지 않았나? 수능에 나왔었죠. 2016년 11월 17일 날 친 수능에 나왔습니다. 콰인과 포퍼 이래가지고 뭐 지식을 이제 분류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죠? 정리 한번 했습니다. 그거 뭐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로티. 결국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로티죠. 로티. 그죠? 로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로티가 이제 그 콰인,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의 생각을 짬뽕 시켜가지고 이제 로티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짬뽕시킨 거예요. 짬뽕시킨 거, 짬뽕시킨 거. 그러니까 뭐 비트겐슈타인, 콰인, 로티 요 같은 생각, 요 같은 어떤 물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 개념은 요 이제 현대 인식론과 이제 그 분석 철학 여기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절대주의적 개념이고 뭐 비트겐슈타인, 콰인, 뭐 로티 이런 사람들은 조금 상대주의적 개념이다. 그래 보면 돼요. 뭐 해석학,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기 해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티 해석학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뭐 의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쭉 훑어보면 문제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좀 어려운 편이고 소재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지. 어려운 얘기였는데 문제도 뭐 단순 내용일치가 아니라 막 추론이 좀 섞여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지, 그죠? 그 뭐 1번 같은 경우에 내용일치가 이제 5번이 추론이 좀 들어가네. 딴 건 다 내용일치고 2번도 추론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 막 내용이 많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죠? 어렵고 그 다음에 3번 적용 추론도 이것도 추론이 많이 들어가네요. 추론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뭐 카르나프 얘는 이제 그 포퍼와 생각이 좀 비슷해요. 하버마스 얘기도 나오고 이건 뭐 추론 문제도. 그러니까 추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막 추론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답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 문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번도 뭐 가의 이유를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뭐 이유를 대라, 근거를 대라 이런 거 할 때 주관식으로 풀어야 돼요. 주관식으로 풀듯이. 그러니까 답을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그죠? 주관식 풀이처럼. 안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1번 같은 게 이제 맞아요. 말은 맞다고. 그러니까 뭐 내용 일치로 봤을 때 내용이 맞는데 가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용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OX 내용 일치로 푸는 게 아니라 근거, 이유를 풀기 위해서 이 이유를 묻는 거는 주관식 풀이법으로 풀어야 된다. 머릿속에 먼저 답을 생각하고 그 답과 이제 가장 유사한 것 그거 찍는 게 가장 빠른 풀이다. 이런 겁니다. 문제도 괜찮고 본문도 괜찮네요. 조금 어려워서 생각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좋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그죠? 하나씩 봅시다. 일단 뭐 요약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본문 보고 뭐 중간에 나오는 거 뭐 기출문제 또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약부터 할게요. 요약합시다. 일단 뭐 이거 전체 글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찾을 건가? 이 진리라는 게 어떤 뭐 진리에 대한 정의. 이거 막 명제나 어떤 뭐 담론, 그죠? 명제나 담론 중에서 조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죠? 진리의 후보가 되는 것이 명제, 그 다음에 담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담론이라든지 명제는 진리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리는 뭐 어떻게 찾을 건가? 명제와 담론들 사이에 어떻게 해서 찾을 건가? 그러니까 절대주의자들은 무조건 맞는 어떤 뭐가 있다,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 상대주의자들은 어떤 절대적인 게 없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담론이나 명제들끼리도 이제 막 뒤집히고 바뀌고 막 뒤죽박죽. 어떤 놈이 막 득세를 했다가 어떤 놈이 그 득세를 했다가 힘을 잃고 어떤 게 다시 또 막 어떤 힘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상대주의 개념이죠. 그죠? 절대주의는 그런 거 없죠. 무조건 하나 옳다 생각하는 거는 계속 옳은 거지. 그죠? 그게 절대주의다.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현대인식론과 이제 분석 철학은 절대주의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로티나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콰인 같은 것들은 이제
상대주의 개념이고, 그죠? 봅시다. 그 1문단에서는 이제 그 현대인식론과 분석 철학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하면서 이제 이런 애들은 절대주의 개념이고, 얘들은 로티,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콰인 이런 것들은 상대주의 개념이고, 얘는 이제 해석학적 입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지. 해가지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 그럼 그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가 이제 있느냐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 우연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우연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적 하나하나씩 과정을 찾아 나가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거고 그냥 어떤 담론이나 토론을 거쳐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진리라는 것도 결국 이제 토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예, 진리라는 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합의를 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것도 그죠. 전자. 지금 전자가 지금 동그란 구 형태입니까? 구 형태 아니죠, 그죠?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사회적으로 그냥 동그랗다고 생각하자. 전자 스핀이 돈다고 생각하자. 실제로 돌진 않죠, 그죠? 도는지 안 도는지 몰라, 그죠? 근데 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거지. 그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를 막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절대주의자들은 그런 거 없다. 절대적 기초에서 이제 근거를 한 거지. 진리는 무조건 맞는 거에서 나온 겁니다. 진리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전자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입장이지,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로티는 이제 해석학적 입장에서는 요런 진리를 이렇게 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학적 입장이 어떤 거냐? 어떤 명제가 있으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실용적이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실용적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더라.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실용적이네. 그리고 진리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지, 그죠? 이제 전자가 동그란지 뺑글뺑글 도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도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자. 그게 이제 해석학적 접근입니다, 그죠? 진리에 대해서. 이제 로티는 이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이제 콰인의 그 이론을 가지고 얘가 이제 종합시킨 겁니다. 그죠? 짬뽕시킨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뭐냐? 이 사람은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언어에 대한 얘기죠. 그죠? 비트겐슈타인 하면 언어지. 그죠? 언어 게임론이라는 건데, 얘는 진리가 언어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언어에 그냥 완전히 미쳐 있잖아요. 그죠? 비트겐슈타인은 계속 언어 빼고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진리, 언어에 대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도 결국 이제 언어로 만든 거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막 머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막 뭘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런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진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다음 콰인은 전체론. 콰인의 전체론. 이건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는데, 중심부 지식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죠? 주변부 지식이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지식이 맞다고 보는 거지. 이게 진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힘을 잃고 얘가 주변부 지식이 이 중심부 지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 상대주의, 전체론, 상대주의, 전체론.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한다. 그게 이제 콰인이잖아요. 그죠? 진리성의 상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라면 얘가 무조건 절대적인 거지. 안 바뀌죠. 순위가 안 바뀌지. 얘가 힘을 계속 가지고 있겠지. 그죠? 절대성이라면. 근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얘가 힘을 잃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다. 얘가 중심부 지식이 되기도 하고 주변부 지식이 중심부 지식이 되기도 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생각은 콰인에 대한 어떤 얘기는 수능에도 있었죠. 간단하게 봅시다. 콰인이라는 게 총체주의. 얘는 계속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부 지식이 있고 이제 주변부 지식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총체주의에 대한 개념이고, 포퍼는 논리 실증주의자. 이 사람은 지식이란 거는 분석 명제와 정원 명제로 나눈다. 분석 명제는 뭐냐?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이제 경험이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일경,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 그거는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하고 수로 셀 수도 없잖아요. 세면 세는 건데 세본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는 어떤 경험이 필요 없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무한대 이런 것들, 그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이제 그 분석 명제고, 종합 명제라는 거는 이제 경험이 필요 없는 한 것들, 과학 같은 거, 그러니까 논증해야 돼, 논증.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해가지고 알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건 이제 분석 명제와 이제 종합 명제 이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본 거지. 포퍼는 그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수능에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뭐 대략 보이죠, 그죠? 콰이는 결국은 전체론으로 이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에 대한 언급을 했고, 요게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 그죠? 이놈이 얘가 될 수 있고 이놈이 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티는 이런 생각을 하고, 로티가 보는 진리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비트겐슈타인이 보는 진리는 이런 거고, 콰인이 보는 어떤 지식은 이런 거다. 이런 형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문단에서는 이제 그 현대 인식론에서 이제 진리는 절대적 기초에서 근거를 한다. 얘들은 뭐 절대 안 바뀌어. 그 어떤 뭐 무조건 틀리지 않는 확실한 어떤 절대적인 게 있다. 그 뭐 옆에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죠? 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뭐 사람의 물건을 뺏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진리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로티 같은 경우에는 해석학적 입장이고 상대주의 개념이라면 굉장히 나쁜 짓을 해. 정말 악랄한 놈, 정말 못된 놈이야. 그건 사형을 시켜도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거지, 얘들은. 근데 정말 나쁜 놈이면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죠? 상대주의 개념. 그죠? 해석학. 그 놈을 죽임으로써 실용적으로 사람들이 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지. 그죠? 실용적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개념이다. 로티는 진리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고, 얘는 이런 생각을 어디서 했느냐? 비트겐슈타인과 콰인 이 두 명의 생각을 짬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요는 진리는 뭐 언어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요 좀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 따온 거지. 요 생각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사문단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 로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론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담론들, 그러니까 담론이나 명제나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다 보는 거지. 같은 레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같은 수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담론들이 뭐 명제가 되고, 그 명제 중에서 이제 힘을 받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된다. 중심부 지식이 되고, 힘을 좀 잃어버리는 게 주변부 지식이 된다. 그죠? 담론들 간에 이제 그런 어떤 이들끼리 막 대화를 하고 막 주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놈이 힘을 얻고 어떤 놈이 힘을 잃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성을 판단하게 된다. 진리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죠? 이제 그 과정을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딱 만들어졌다, 아니면 어떤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뭐가 딱 있어, 명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왜 생겼느냐? 그걸 쭉쭉 파악해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절대적인 기초에서 근거를 했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런 걸 볼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맞는 거에서 시작해니까 따질 거 없잖아, 그죠? 진리성은 무조건 진리성, 그러니까 설득력이 높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주 그냥 진리에서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맞는 거에서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맞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협의를 보고 합의를 보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나쁘게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결과는 모르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과정을 추적해가지고 이제 해석해 나가는 그 해석적인 접근, 해석, 그죠? 결국 해석학적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티는. 오문단을 보게, 요 이제 상문단의 얘기였고, 사문단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오문단을 보게 되면 로티 해석학적 입장이 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거야. 상대주의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판을 좀 받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죽여도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막 그 이제 부자, 막 못된 부자에게서 돈을 뺏어가지고 뭐 가난한 착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거 선이냐 악이냐?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유용하네, 실용적이네, 그거 괜찮네, 선이네, 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도덕적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막 사람 죽이고 물건 뺏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비판을 받는다.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다원주의, 뭐 다양한 어떤 세상이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세계화 시대, 그죠?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한테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상대주의가,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뭐 절대주의만 믿을 거야, 뭐 나는 상대주의만 믿을 거야, 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래 한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이제 좀 크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절대주의가 맞다, 무조건 상대주의가 맞다, 이런 거는
그죠? 완전한 뭐 OX는 없습니다. 지금 아주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 보고 본문 봅시다. 본문 1문단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자율적 주체, 인간들은 지금 자율적인 주체라고 보는 거지. 자율적으로 자유를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주체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제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진리에 대한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죠? 이에 기반한 이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그러니까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명제라는 게 참과 거짓이 명확하다. 그죠?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뭐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죠? 뺏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선이다, 그건 악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보고 분석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이제 뭐 철학의 임무다, 이래 본 거지. 철학의 임무가 뭐냐? 언어를 통해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이렇게 이제 이게 선이다, 그 왜 선인가, 이러해서 이제 이러해서 선이다, 이러해서 악이다,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게 철학의 임무다라고 본 거죠. 분석 철학이 분석한다고. 그죠?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죠? 해석학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이런 어떤 철학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새롭게 해석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과 이제 콰인 얘들 아이디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다. 그죠? 봅시다. 2분단.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까지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고, 그죠?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이제 콰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콰인의 전체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로티가 이렇게 짬뽕을 시킵니다. 그죠? 짬뽕을 시키고, 그다음 로티는 요거는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에서 나온 거네. 그죠? 이제 로티가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 그죠? 그 다음에 로티가 생각하는 어떤 콰인의 전체론, 그죠? 이건 비트겐슈타인, 콰인의 전체론. 이거 상당히 짜임새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싶었냐면, 1문단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로티가, 비트겐슈타인과 이제 콰인의 생각을, 아이디를 뽑아가지고, 어떤 뭐 자기 이론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럼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얘기, 콰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티가 생각하는 비트겐슈타인, 로티가 생각하는 콰인, 그죠? 그리고 뭐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그죠? 로티의 어떤 그죠?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그죠? 짜임새가 좋네요, 그죠? 일단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봅시다. 이 문단.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라는 게 언어의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이거 뭐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런 순으로 어순, 그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언어의 의미라는 게, 그죠? 언어 게임을 주장했다. 얘는 뭐 비트겐슈타인은 그냥 언어에 완전히 뭐 미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이제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기는 지식도 결국은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구축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언어의 게임의 규칙, 뭐 언어로 뭐 어떤 뭐가 있으면 어떤 뭐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적 대상이 뭐가 있어, 그죠? 그걸 이제 결국 이제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막 이제 생각을 하고, 그죠? 주고받고 막 회의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합의된 언어의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구축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이 다 이렇다. 언어로 만들어진 거다. 언어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 그렇지. 언어 없이는 어떻게 우리 사고도 못 하죠, 그죠? 무조건 언어라는 어떤 매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뭐 지식이라는 것도, 그죠? 결국은 어떤 언어의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지.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가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네요. 꼭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존재하는 것도 있지. 막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고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실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소위 진리라는 것도 그 개념으로 가는 거지. 어느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결국 이제 뭐 진리라는 것도 결국 이제 언어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 보는 거지. 여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고, 한편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들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콰인은 아까 말했듯이 전체론입니다. 전체론. 콰인은 전체론. 이거.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고, 그죠? 이런 어떤 전체론. 얘들이 이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죠?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지. 따로 떨어진 건 뭡니까? 분리되는 거, 지식이 분리되는 거는 포포.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분석 명제나 종합 명제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본 건데, 콰이는 그게 아니다. 이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게 커졌다가 이게 작아졌다가 이게 커졌다가 이게 작아졌다가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죠? 대상에 대한 신념의 명제들이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그죠?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죠? 어떤 물리 법칙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간 재는 거, 질량 재는 거 이런 것들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전제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서 보장이 되면, 그러니까 그 실험 장치조차 속도 재는 거, 그다음에 질량 재는 거 이런 것도 다 물리 법칙으로 만든 기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물리 법칙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측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다른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물리 법칙, 증명해야 될 물리 법칙을 서포트해 주는 거지. 그죠? 이 법칙들이 이걸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장이 되며,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리 법칙들을 그냥 그게 맞냐? 또 다시 또 그걸 증명하려고 또 다른 물리 법칙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게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순환 구조. 계속해서 설명해야 돼.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스스로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결국 이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서로 엉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막 엉켜 있다. 중심부 지식이 있고 막 이거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얽혀 있다고 보는 거다. 그죠? 어디 갔나? 그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있다고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이제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개별 명제들의 이제 진리성이 상대화됐다. 요 말 이해되나요? 진리성들이 상대화됐다. 진리성의 상대화. 그러니까 요 놈을 지금 이제 진리라고 보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이게 중심부 지식이 지금 실용적이니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이제 전자가 동그랗고 전자가 이제 회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합의를 보게 되면, 그죠? 합의를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 중심부 지식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더 좋은 어떤 지식이 개발되고 더 많은 걸 알아내면 그 전자라는 게 동그란 게 아니었다, 회전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알게 되면 이 주변부 지식이 커지고 이놈은 쪼그라들겠지.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진리성의 상대화. 이 진리가 커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이놈이 작아졌지만 나중에 커질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지. 진리성의 상대화. 진리성의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하다.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게 뭡니까? 절대주의. 절대적 기초에 근거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의 물건을 뺏어서는 안 된다. 남의 걸 뺏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틀릴 수 없는, 거짓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인 신론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콰이는 그런 거 없다.
궁극적인 또 토대 같은 거 없다. 그죠? 이거 어떤 놈은 커졌다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지금 진리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죠? 언제든 이놈이 다시 쪼그라들고 이게 커질 수가 있다. 그래 보는 거지. 토대라는 게 없다. 그죠? 요게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를 짬뽕 시켜가지고 이제 로티가 자기 어떤 개념을 만드는 거지 봅시다.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이제 게임 규칙. 그러니까 이건 뭐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언어 규칙이라는 얘기 있었지만 로티는 이제 그 어떤 그 안에 어떤 게임 규칙이 있다. 의해서만 규정이 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를 따온 거죠, 그죠? 언어 게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은 자연을 담고 있다는 얘기잖아. 다 자연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어떤 게 인간의 마음이 거울이라고. 뭐가 비치는데 자연이 비친다는 얘기지, 그죠? 그 인간의 마음이 거울이다. 그죠? 이 거울에 반영된 어떤 확실한 표상, 어떤 표시가 있는 거야, 그죠? 그것만이 이제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인식의 근거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인식의 근거라는 게 있다. 그게 이제 표상 이런 것들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절대적인 뭔가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로티는 이런 어떤 거울 개념은 부정이다. 이 거울 개념을 이제 부정하며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이제 비판했다. 그러니까 현대 인식론이라는 놈이 얘들은 확실한 어떤 절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아니다. 로티는 상대적이다. 그죠? 상대주의적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전자가 동그랗고 회전한다라고 그냥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생긴지 몰라.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합의를 보자. 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많이 되고 많이 맞아지니까, 그죠? 다른 현상들이 많이 맞아지니까 그렇게 보자. 진리라는 게 그래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현대 인식론에서는 그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 아니다, 구가 아니고 구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다음에 뭐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다음 진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로티가 바라보는 진리는 이런 거다, 그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명제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주장 같은 거죠, 그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리가 되는 거지, 그죠?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제가 맞냐 틀렸냐를 보기 위해서 절대적인 토대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필요 없다. 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전자가 동그랗고 뱅글뱅글 스핀처럼 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를 막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죠? 옳고 그름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많이 맞네, 그죠? 다른 어떤 현상과 맞아 떨어지네, 예측도 되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이다. 그렇게 하자. 사회적 합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로티의 생각이다.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을 이용한 로티의 주장이죠, 그죠?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해석학을 하는 거예요, 해석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대적인 근원을 찾아 나가 가지고 이제 절대 틀리지 않는 어떤 원칙 같은 거, 일원칙, 그걸 찾아가는 그런 게 소용없고, 유용성을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야, 이렇게 해석하자. 전자가 동그랗다고 해석하자.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고 스핀처럼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자. 이게 이제 해석학 접근이라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로티가 보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생각이다, 그죠? 요 문단은 이제 다음 문단은 이제 콰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봅시다.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것도 말 자세히 봅시다.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인 특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해석학에서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석학에서의 판단, 진리 여부의 판단은 뭘로 한다? 실용적이냐, 유용성, 설명력이 있느냐, 예측력이 있느냐, 유용성 이런 거 가지고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높으면 진리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해석학에서의 실용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해석학에서 진리를 판단할 때 실용성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이제 그 어디서 그런 게 나왔냐고, 어디서 그런 어떤 어디서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그 어디서 나왔느냐고, 그런 생각이 전체론적인 특성에서, 그 콰인이 말하는 전체론적인 어떤 특성에서, 전체론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그 전체론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해석학에서 실용성이 아주 유용하다. 해석학에서의 실용성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요 말 이해되죠? 말이 어렵죠? 해석학에서의 실용성이라는 게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전체론적인 특성에서 나왔다. 그죠? 그 전체론적 특성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겠지. 전체론적 특성. 아까 봤지만 이게 전체론이죠. 이게 전체론입니다. 이거 뭐 서로 다 얽혀 있고, 그죠? 어떤 놈이 확 커질 수도 있고, 어떤 놈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담론이란 게 뭐 명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명제, 주장, 그죠? 담론들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거지. 얘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하고, 얘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 중심부지 언제 얘들이 이제 커질지 모르지, 그죠?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어떤 주체가 있는 거지. 생산하고 어떤 이런 어떤 명제들을 생산하고, 그죠? 전승하는 주체가 있는 거지. 걔들의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담론들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얘들끼리는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고. 이거 뭐 순환구조, 콰인의 이게 순환구조에 대한 얘기였네요, 그죠?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 그러니까 얘들끼리 상호 이해를 하는 거야. 상호 의존도 하고, 상호 이해도 하고, 결국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상호작용을 한다.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어떤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해야 되고, 또 B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C를 참조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이런 어떤 순환 과정,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한다. 그죠? 요건 이제 콰인이 생각하는 이런 게죠. 순환 구조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은 그 현대 인식론에서 나온 거지. 그죠?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귀시킨다. 그죠? 이게 좀 이해해 봅시다.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 그러니까 분석 철학이든 뭐 현대 인식론이든 간에 얘들은 절대주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부 지식, 이게 무조건 맞는 거고. 왜 맞는 겁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초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맞는 거야. 그죠? 절대 틀리지 않는 기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딴 건 다 틀린 거지. 다 배제 해왔는데 지금 뭡니까 이거? 해석학은, 그죠? 해석학은 그 지금 콰인의 전체론 같은 경우에는 다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게 얘가 다시 쪼그라들고 이게 커지고 할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인다고. 그죠? 이해되죠? 어디갔나? 비합리적이라며 이제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원시킨다. 다 들어오란 얘기지. 그래갖고 혹시 뭐 네가 맞을지 모르니까 너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들 간 이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화를 또 막 촉진하고, 야 서로 막 계속 대화해. 대화해서 이제 계속 합의를 봐.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멈춰진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하고 상호 또 막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쪼그라들고 이게 커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어떤 규범들, 이거 정의나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은 규범이죠, 그죠?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형성됐다 그러면 뭡니까? 무조건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필연적으로. 그거는 뭐 현대 인식론이나 뭐 분석 철학에 대한 얘기겠지. 절대주의자들 얘기겠지, 그죠? 근데 이제 우연하게 된 거야. 왜? 합의를 본 거잖아요. 사회적 합의.
그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잖아요. 그죠? 진리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그러니까 정의, 자유평등 같은 것들, 어떤 뭐 이런 규범들도 전부 다 사회적 합의의 어떤 산물이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 뭐 자유가 좀 쪼그라드는, 아니면 그 어떤 뭐 합의가 또 이런 식으로 됐다면 평등이 쪼그라드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됐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뭐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있잖아요. 그죠? 뭐 사회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있는데 지들 나라에서 이제 합의를 그렇게 본 거야.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죠? 지들끼리 합의를 본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필연적이냐? 아니죠. 우연적인 거지. 그 나라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연하게 형성이 된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규범들을 절대적인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토대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절대적인 토대가 없다. 콰이는 절대적인 토대가 없다. 그러니까 로티도 마찬가지. 콰이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절대적인 토대가 없다.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필연적으로 쭈루룩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필연적으로 이어지면 다음 단계도 예측이 가능하겠네? 그죠?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겠지. 라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적으로 되는 거야. 다음에 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정, 그 전 단계를 연구를 해봐야지. 추적을 해봐야지. 필연적으로 된다면,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오고 C 다음에 D가 온다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D 상태라고 보면 뭐 추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C겠네 라고 하겠지만, 그죠? 필연적일 경우에. 근데 우연적이라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전에 무슨 상황이었지? 추적해봐야지. 필연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우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해진다라는 말이죠. 그게 상대주의니까. 그죠? 또한 철학은 합리석이라는 어떤 뭐 단일 기준을 이제 고수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그런 걸 이제 딱 고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담론들 간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합리성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합리적이라더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는 사회적 합의인 거지. 그러니까 좀 이제 뭔가 좀 비합리적인데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그렇게 선택한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인 거지. 그죠? 그렇게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 나라,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해야 한다.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끼리 이제 뭐 단절하지 않고 전부 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대화를 한다. 그죠? 그래 본다. 요까지가 이제 뭐였나. 이게 이제 로티가 생각하는 콰인에 대한 생각이죠. 그죠? 이건 이제 로티가 생각하기에 이제 콰인이 이렇게 생각했고,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로티는. 그죠?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이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설명, 콰인에 대한 설명. 그죠? 짜임새가 굉장히 좋죠. 계속 봅시다. 마지막 문단, 여기 이제 의의가 나오지. 의의. 그죠?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실용적이면 진리성에 가깝다라고, 진리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실용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다른 사람이 또 물건을 뺏는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건 막 이제 어떨 때는 뭐 사람 죽여도 되고, 뭐 어떨 때는 뭐 사람 뭐 죽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상대주의. 그죠?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받는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뭐 가치관이 이제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그 현대 뭐 다양한 어떤 국적이 존재하고, 국제화 시대니까 다원주의를 이제 이해를 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데 부합하고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입장이 이제 꼭 맞다, 아니면 뭐 완전히 틀리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로티의 입장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게 무조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죠? 의의는 그건 거지. 그러니까 뭐 상대주의 개념으로서 뭐 여러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어떤 것들을 다원성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 뭐 그런 개념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니까 본문 다 봤고 그 내용도 뭐 괜찮네요. 그죠? 내용도 괜찮고 문제 봅시다. 문제가 어렵죠. 그죠? 문제 어렵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볼 텐데 요거 영상을 좀 끊어가지고 다음 그 지금 시간이 그죠? 하니까 영상을 업그레이드도 편하고 영상을 끊어서 다음 영상으로 넘기겠습니다. 문제풀이는 다음 영상 그 문제 영상으로 넘어갑시다.